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최근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가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쪽으로 판세가 기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 안방인 광주 지역마저 고배를 마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였습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 이은 이번 4.29 재보선의 참패는 호남의 맹주였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뼈아픈 일갈이 됐습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전북의 정치 구도 또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선거구 개편 등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 완산각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네, 새누리당 나경균 전주 덕진 당협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균입니다. 네,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가 전국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의견 짤막하게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님. 예,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은 우리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야말로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게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보여준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균 위원장님.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비록 4군데에 치러진 미니선거였습니다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리트머스 실험 결과였다고 봅니다. 예상 밖의 결과로 그 결과는 우리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수면 밑에서 요동치는 민심의 바다를 제대로 읽지 못한 그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이 먹고 살기가 편해야 주름살이 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이 안정돼야 합니다. 민생이 안정되면 국정이 안정되고 국정이 안정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새정면은 마치 그 선거 불복운동처럼 정권 심판론을 들고 과거에 끼어앉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권 정당으로서 희망이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네, 김태중 의원님. 이번 선거는 그 세월호 참사 일주기 속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당으로서는 최악의 악재, 야당으로서는 최대의 호재 속의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를 했습니다.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 탄핵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민심의 위반,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용호 교수님.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런 식으로 새정치연합이 정치를 계속하면 내년 총선에는 정말 이보다 훨씬 더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번 선거의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야야가 분열돼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것의 근저에는 지금 친노 패권이라고 하는 그 주의가 새정치연합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호남인들이 들러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 새정치연합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그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는 이보다 더한 가혹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선거 전에는 새누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자, 김현덕 의원과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정당이시니까 두 분을 빼놓고 우리 김태준 의원하고 이용호 교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짧게 요약한다면 이용호 교수님. 그게 새정치연합의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실 호남민들이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민주당, 지금은 이름이 이제 새정치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오로지 거기를 지지했거든요. 지지를 하면은 뭔가 지역 발전이 있고 정치 발전이 있고 뭔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소위 40년간의 어떤 마취 상태나 혹은 중독 상태에서 이번에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새정치연합의 그를 이끌고 있는 신노, 문재인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쪽, 그리고 급진적인 이런 쪽의 사람들이 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좀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한국의 정치가 영남과 호남이 양대 산맥을 가지고 사실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 왔는데 최근에는 호남의 세가 굉장히 이제 인구도 줄고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충청도한테도 밀려서 더 이상 쓸 데가 없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이제 이 호남을 민심을 대변하는 어떤 세력이나 정당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어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중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참패 요인으로는 첫째,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7.3 재보선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황골탈퇴하겠다며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을 외쳤으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고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의존해 선거를 치렀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국민을 위로하기보다는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바탕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을 위한 집권 정당의 모습보다는 당리 당략과 당내 정파 이익을 위해 몰두하는 정당에 대해서 민심이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호남 민심의 이반입니다. 호남은 한국 정치사의 중심축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호남 정치권이 소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권 이후 친노 개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호남이 희생을 해야 된다 하면서 10년 동안 탈호남을 외치면서 호남 인물을 배척하고 호남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친노 개파들이, 친노 세력들이 지난 대선에도 졌고 총선에도 지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다 실패했습니다. 호남인들은 표를 주고 희생을 강요해놓고도 선거의 진대에 대한 어떤 분노와 그 호남민에 대한 홀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쩌다 보니까 세 분이 아주 그 공격을 했는데, 자, 수비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또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 호남 민심, 특히 광주 전남 민심이 마치 우리 호남을 지금까지 호남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심판의 성격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영호남 차별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소외감이 바로 우리 호남 경제를 망치고 또 호남의 지역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호남이 근본적으로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더 많이 변화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집권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호남민들의 질타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호남이 못 살고 또 호남이 위축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 점을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선거 실패를 통해서 친노 패권주의라는 걸 통해서 특정 정파
또 특정 계파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이 문제가 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점은 동의하는데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계파를 초월해서 또 당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민주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걸 특정 계파의 어떤 패권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식의 진단이라면 내년 총선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호남의 유일한 이제 최고위원인데 어제 그 정청래 소위 이제 친노의 돌격대고 아이콘이죠.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표 내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사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런 식의 모습 이게 사실은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울지 이런 부분을 좀 예고하는 것 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의 재보선 선거의 참패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꼭 사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뭔가 사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보여줘야 된다는데 아직도 그런 걸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저는 새정치연합을 위해서 정말 뭔가 우리 호남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참으로 새정치연합한테는 비극적인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예고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참여자 패널께서 상당히 뭔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친노라는 얘기는 어디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의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친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석상에서 주성용 의원의 발언을 공격한 것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문제인 겁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최고위원의 발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이 사과하는 게 맞다. 또 주승용 의원도 사과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갈등을 친노 패권주의와 연동시켜 사고하는 것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발전 방안, 해결 방안을 오히려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정청래 최고위원 또 주성용 최고위원이 바로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어떤 대립적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를 혁신하는 것, 그런 모습을 극복해야 되는 것, 저는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친노냐 아니냐 이름표를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친노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노의 행동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실 호남의 민심, 아까 저희가 진단한 대로 호남은 이 친노가 중심이 된 새정치연합, 이건 앞으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번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30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만일 공천을 해서 패배했으면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물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표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데 대한 아무런 사고나 책임이 없이 이제 찢어진 깃발라도 들고 비바람치는 폭풍연대를 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나가서 이 호남인들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다음 주제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광주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환골 탈퇴를 촉구하고 일명 매기 효과를 언급했죠. 그리고 당선 후에는 호남 신당론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자, 지난해 전남에서의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그리고 이번에는 광주에서의 무소속 후보의 당선, 이런 매기 효과가 전북의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 지역도 우리 또 의원님이 계셔서 또 새정치민주연합만 또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이반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왔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이렇게 앞장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3 재보선 선거에서
전남의 그 순천 곡성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을 때 전북에서도 그 전남의 이정현 의원 같은 그런 당선자를 이제는 배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재보선에서 또 광주에서 무소속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북도 그런 광주의 변화를 우리 지역도 그런 변화를 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야당이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좀 민심의 변화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나경준 위원장께서도 전북 정치권의 기류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내년 총선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중심으로 한 국민 모임이랄지 또는 청정배 씨를 중심으로 한 뉴 DJ 신당이 새로 탄생될지 아니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이러한 신당이 탄생된다 했을 때 과연 이런 신당 출현이 우리 전북권 정치권에 찻잔 쏘고 태풍이 될지 아니면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 전북권 정치권을 갖다가 휩쓸고 가는 그런 강탈을 할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위 전북 정치권 선거의 프레임이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야 대결 구도가 돼 있었는데 아마 이제 내년 총선에 신당이 출연함으로써 야권끼리 안방 다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새누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 또는 지지도가 약간 상승됐는데 아마 그런 어떤 좀 반감이 오지 않을까, 좀 저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 지역에서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하나는 공천 입고로 당선이라는 오만 불선에 대한 경종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를 때 선택권은 없었던 것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되돌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로서 해산된 통진당 같은 종북 정당이 아닌 건전하고 합리적인 진보 신당의 출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거북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자, 호남 신당론, 뭐 상당히 좀 기간이 많다면 많이 남아있는 거긴 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천정배 의원의 당선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고 하는 등식이 깨져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전라북도에서도 그 전조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작년도에 무소속 후보가 절반이 당선됐거든요. 그런 사실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깃발을 가지고 꽂으면 무조건 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될 저는 그런 문제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호남 민중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너희들은 변화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 분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민심의 핵심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해라.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니들 깃발을 꽂아도 당선이 안 되고 우리는 새로운 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것이 빌미가 돼서 니들이 분열하라.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경쟁해서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구조로는 당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도 또한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만 꽂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등식이 깨졌다고 하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도민들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아라 힘을 변화하라. 이게 분열하라로 나가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경종을 준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네. 약간 조금 물론 우리 김윤동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분열이 아닌 뭉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애속담에 뭉치면 산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전북의 정치권에 한해서는 뭉치면 뭉칠수록 고립화 현상이 납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새는 좌우 날개가 있어서 더 널리 그리고 높이 비상할 수가 있는데 한쪽 날개가 찢어진다면 그건 추락을 애고 오는 거니까 우리 전북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쪽 힘으로 쏠려진 왼쪽 좌측 진보 날개만 자꾸 보강을 하다 보면은 이건 전북 정치의 추락을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찢겨졌던 우측의 보수 날개도 보수해가지고 양 날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같이 비상을 해야 전북 정치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전북 정치권이 뭉치면 뭉칠수록 오히려 고립화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북공화국을 만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제도의 어떤 개혁과 혁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의식개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지역에서 독식하고 있는 이 현상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럼으로써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어서 정치 지도자의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극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영남의 숫자적 우위, 지역적 우위를 담보로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저는 영남 세력에도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남 세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영남 세력이 계속해서 영남 패권주의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호남 지역의 그런 고민과 또 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그런 형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점을 아프게 바라보는 것,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호남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 문제를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야당이 잘해야 야당이 견제와 균형을 잘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만큼은 야당은 저희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전북 도민들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북 야당인 새누리당에게 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전북 정치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진일보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호남을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야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민심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행 중인 선거구 개편이 전북의 정치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선거구 개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도 의원님. 예. 정개특위가 최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어떤 것들입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지금 현재 만드는 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로 선거구를 개편해버리는 계리만장식 획정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가장 핵심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하에 두고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게 되는 건 맞죠? 네. 자, 그렇다면 김 의원님, 어떤 영향을 이런 현재 획정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국회 안에 두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관위에 독립됨으로써 일단 독립적인 위치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위원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독립적인 보장을 받게 되면은 일단 아무래도 이해관계 당사자인 정치권의 입김이 좀 약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가 헌법재판소 권고대로 인구 편차 2.1이라는 인구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전북과 같은 농촌 지역은 선거구가 대폭 축소되고 그에 따른 정치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분할 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선거가 늘어납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까지도 선거구의 50% 이상을 넘어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상 전속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대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 기관에 두고 또 국회에서 수정안을 갖다가 못하도록 이제 곧 아마 얼마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걸로 저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 것은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예를 들면 좋지못한 선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7대 국회에서 소위 무진장의 정세기 의원과 완주 임실의 김태식 의원이 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완주 임실을 떼어가지고 완주를 김제로 붙이고 임실을 무진장으로 붙인 소위 게리맨더링을 벤처마킹한 소위 세균 맨더링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외부에 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직접 이걸 갖다가 개입하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하기 위한 어떤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문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파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라면은 적어도 안전장치가 국회에서 비토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윤도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전북을 대표해서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이야말로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 갈등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로 인해서 자칫 농어촌 의원 정수가 특히 우리 전북 의원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11개의 의석을 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도 공과 관은 바로 우리 김윤도 의원에게 다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로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실 때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 비율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3대 1이었는데 이게 2대 1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해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 과제가 바로 저는 정개특위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란에도 이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어서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정권에서 그분들의 대표성마저 축소시켜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리만더링식의 어떤 선거구 개편은 막아야 되겠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 그러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농어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 정치적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궁금한 게요. 가장 궁금한 게 자, 인구수만 충족시키는 선거구가 된다면 전북의 의석은 적어도 한두 개 정도 줄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수 충족만 맞춘다면 한두 개가 아니고 서너 석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186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줄어들 위험성이 있고요. 단순 비교만 해봐도 대전은 하고 광주를 비교해보면 대전 인구가 광주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광주 의석은 8석이고 대전 의석은 6석입니다. 이런 실제 분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단순히 2대1 편차를 법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조정을 통해서 전라북도 의석을 정말 한석 이상, 한 석 정도에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줄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은 방어하는 게 아마 전라북도 정치권의 제일 큰 과제다. 좀 짧게. 예. 방금 2대1 위원이 사실은 어떤 룰에서 금과 옥조는 없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대1이 넘는 것을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적 여건이랄지 문화적 여건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약간의 합리성을 주어서 약간의 편차는 괜찮다라는
쪽의 학자들도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의 특수사항을 우리 김정일께서 많이 좀 설파해서 의원 지키기에 좀 앞장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네. 자, 이 교수님. 그 농어촌의 대표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생각이 같으신 거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상하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인구만 보고 지금 있는데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 같은 것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인구의 등가성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손을 대야 될 텐데 지금 획정위를 이제 외부의 독립기구로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독립기구를 지금 여야가 다 추천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누가 추천하느냐?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중진들이나 개파의 보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선거구 획정위에 들어가는 사람 위원이 농어촌을 대변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로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정계투기에서 손을 못 대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구 조정이 있다면 전북의 선거판이 흔들리는 거죠. 새로운 이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자, 선거구 조정이 전북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석이나 준다 이런 정도면 큰 충격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두세 석이 준다 이러면 이건 전라북도에서는 뭐 중대선거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역할은 사실은 그 소통의 역할도 하는데 이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전북은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전체로 트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윤덕 의원님. 정계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을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선거 획정 문제 매듭 짓고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선거 획정위원회의 이번 그 위원 선출 과정에서 당 중진들의 입김대로 또 당 간부들의 입김대로 만약에 획정이 진행이 된다면 획정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안 될 거라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항의를 할 거고요. 아마 정계특위 위원직을 걸고 싸워서라도 이 선거획정위원회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분명히 드리겠고요. 네. 아까 그 정치관계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과정의 핵심은 지역 그 대결구들 극복하자는 거거든요. 석패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문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선과 후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문제가 선이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그 어떤 지방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받지 못한 이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도 이 나라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의 국가로 완전히 변해버린 조건에서 영원한 갈등 구조의 극복도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선호차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지키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 다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과정에서 현재 의원 정수 300명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했던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지키는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그 자체라고 논의할 게 아니라 의석수 증원 문제와 연동시켜서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들 것 같은데요. 자, 나경균 위원장님.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김윤덕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소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순기능을 보면은 사표를 갖다 최소화시키고 지방 정치를 갖다 활성화시키면서 망국적인 지역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약간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독일 정당명부식에 의해서 따온 하나의 그 적인데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양원제 플러스
연방제를 갖다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중한 집권제 플러스 단원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면은 이 숫자대로 300일을 놓고 한다라면은 권역별 대표성도 떨어지고 또 그대로 거대 양당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고립주체이지만은 석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주의를 갖다 극복하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약속된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교수님. 지금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려울 걸로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구가 변환된 이 비례대표제를 좀 손을 봤으면 그래서 이 비례대표가 지금 56명이 있는데 이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인 만큼을 농어촌이 좀 배려를 해서 농어촌이 지나치게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이번 4.29 재보궐선거의 민심이 상당히 야당에 굉장히 지금 사실은 좀 가혹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에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민심을 잘 수용을 해서 좀 정말로 호남의 정서,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우리 호남민들을 잘 감싸 안고 가는 정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태중 의원님. 정치는 그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은 그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가 좀 달라져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가 끝나면 개혁한다, 쇄신한다 외치고 도로 구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치가 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균 위원장님. 일찍이 공작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전북 도당은 가까이 있는 전북 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도민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었던 마음을 활짝 열고 저희 새누리당에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 새누리당 전북 도당은 묵묵하게 전북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덕 의원님.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전북 정치권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전라북도 의석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정개특위 과정에서 전라북도 의석수를 가능한 좀 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때리신 회초리 정말 가슴 깊이 기억하고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변화하겠다는 약속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7.30 재보선부터 최근 치러진 4.29 재보선까지 적어도 호남에서만큼은 야당 일당의 독주 체제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전북의 정치권에도 큼지막한 매기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경제 흐름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정치가,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